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다면 경제학을 정확하게 이제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논의를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자연과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의 일부분인 경제학은 과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으로서의 그 경제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행동을, 결정을, 판단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행동을 분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을 따르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게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른다라는 측면의 설명을 쭉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부분이고, 사회과학이라는 건 일단 과학의 한 부분이죠.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사이언스. 뭐 소셜 사이언스의 한 부분이지만 소셜 사이언스도 사이언스의 한 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어떤 학문을 하는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봄으로써 경제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력을 좀 더 높여보자 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게 사회과학이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견들을 하다 보면 이상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왜 저런 판단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좁게는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판단을 하느냐는 아주 광범위한 범위까지 경제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하면 그게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라이즈 팩트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스타일이 형성된 뭔가의 어떤 정형화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랬을 때 경제학자들은 그걸 보고 궁금하다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현상들을 발견하고 재밌는 사실이 자꾸 나타나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얘기들 중에 또 어떤 경제학 이론화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내가 쓸 돈이 증가하게 되면 뭔가 물건을 많이 사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한 상품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은 의아하게도 소득이 증가했더니 소비가 감소하더라. 왜 그럴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한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아주 다양한 현실적인 예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계속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론을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만듭니다. 그 이론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겠죠.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그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가름을 해야 됩니다. 자연과학이라면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죠? 사도에 상온에 물건을 기압을 일로 놓고 정확하게 구성을 한 다음에 상황을 맞추고 실험군 대주군을 통해 가지고 실험 결과를 모으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거 사람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실험을 대신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실증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자료가 수량적인 자료든 아니면 경험적인 역사적인 자료든 찾아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가 내가 말한 이론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해 주는지 안 하는지를 판가름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빅데이터 이어라죠. 빅데이터 시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수많은 이제까지는 검증하지 못했던 사회과학적 이야기들까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게 필요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검증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런 검증이 맞춰졌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제까지 신에 도전해 왔던 것들, 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바벨탑을 지어서 신의 영역까지 다다르려고 합니다. 그 영역이 지금까지 뭐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미래에 대한 예측 아무도 모르죠.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론이 발생하고 사람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패턴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다른 변수가 변했을 때 이런 행동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점점 더 연구를 하는 그런 방향대로 나갈 수 있다. 그 책에 와서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어떤 사회 현상이 발견됐을 때, 아주 재미있는 사회 현상이 발견됐을 때 이론을 만들고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검증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과정까지를 쭉 사회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가 하고 있다. 좁게 얘기해서는 경제 활동에 관한 거, 넓게 얘기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들의 판단에 관한 것들까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분명히 지금도까지도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과학적인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과학적인 방법론. 네. 방법론 중에 이제 우리 과학도로서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론을 세우고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검증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게 과학의 방법론, 네,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고 이론 생산하고 검증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재난지원금을 지금 나눠주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 몇 퍼센트를 할 거냐? 8%, 80%가 적당하다. 90%가 적당하다. 전부 다 주는 게 적당하다. 그럼 아주 부자여도 받아야만 하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라면 다 받을 수 있겠죠. 1인 1주권, 1인 1표 뭐 이렇게 행사하는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렇게 해야 공평할 겁니다.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여파들이 많이 있죠. 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훌륭한 선택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험적으로 50%만 해보고 안 되면 60%하고 70%하고 80%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여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시간차에 의해서 가져오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실험 자체가 어렵다. 실험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자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실은 그다지 그렇게까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책이 발표됐을 때 전체적인 거시경제 변수가 움직일 거고 그 변수에 대해서 움직인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건데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한 건지 정확하게 분리해서 분석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의 판단이 수학적인 어떤 모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죠. 균형이라는 것도 그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단순하게 분석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이 어렵고 그런 실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평가들을 해내기가, 분석들을 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실험을 못하니까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어왔던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모형을 만들 때 가설을 세우고 어떤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모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모형을 만들기 시작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따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세상이 상당히 복잡해요. 세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다 다룰 수 있는 모형은 없어요. 그리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현실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분석이 명쾌하지 못하고 직관적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석 자체도 복잡하니까 뭔가 결론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그 이론을 이해하기도 어렵다라는 거를 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단순화된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화할 때는 뭐죠? 이 모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 답을 내고자 하는 바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명제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필요 없는 복잡다단한 변수들을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뭐를 해야 된다?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드는데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다고 가정하고 주어졌다고 보고 요 변수들만 움직였을 때 이 모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가정을 바탕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은 가정이 너무 많다. 그 가정들이 다 맞는 현실이 어디 있냐?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너무 복잡한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변수 하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수많은 변수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그 문제들을 그렇게 분석해낼 수 있느냐? 직관적인 설명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정과 모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설들, 가정들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단순화시킨 모형을 개발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모형들을 보면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수요공급 모형도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그 뒷면에 놓여있는 아주 수많은 경제적인 이론들을 또 살펴보자면 점점 복잡해지긴 합니다. 근데 현실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명료하죠. 수학적으로 방정식 몇 개로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게 뭐가 중요한지 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키 베리어블 주요 변수들은 뭐 어떤 것든지를 가늠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단순화시킨 모형을 바탕으로 자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형화하는 과정이요.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여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수학적인 논리들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왜 수학을 쓰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명제들을 수식으로 쓰고 수식으로 정리하면 설명하기가 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 모형들이 수많은 방정식, 연립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들이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균형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그 변수들이 어떤 원리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모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학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훈련이 덜 돼 있다거나 이러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좀 불편하죠. 이해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수학적인 능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잘 공부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수만 잘하면 된다고. 거기서 말하는 영수의 그런 어떤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 모형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고 지금도 모든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학자들이 미국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원서들을 빨리 읽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그런 영어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잡아내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그 모형들 자체는 다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경제학이 영어와 수학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야 될 거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죠. 사회과학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정치하고 저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지를 좀 알고 국가가 어떤 정책을 피우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근본적인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모형을 설정한다거나 모형을 이해한다거나 그 경제적인 모형을 통해 갖고 뭔가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수학적인 도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 모형이 뭐다?
수식으로 정리됐거나 도형으로 정리됐거나 도표로 이렇게 보여지거나 네, 그렇게 단순화된 논리적으로 좀 더 이성적인 그런 모형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분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서 복잡다단한 문제들 그리고 변수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수학적인 어떤 공식들을 통해 가지고 함수 관계들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함수 관계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분석해내는 것 경제학 모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빨리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경제 모형에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첫 번째로 딱 드는 모형이 경제 순환 모형입니다. 경제가 돈이 돌고 돈다.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한다, 돈이 돌고 돈다, 돈은 돌아서 돈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경제의 기본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경제 모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한 경제 순환 모형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경제 순환 모형은 정부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들어가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국제사회의 경제관계, 무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까지 좀 더 이렇게 확장돼가는 모형들이 있죠. 근데 가장 단순한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게와 생산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경제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는 게 경제 순환 모형이고요. 그거 그냥 한 번만 쓱 보시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인 거고요. 그러면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노동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라고 하고 경제학에서 가장 예로 많이 드는 생산 요소, 대표적인 생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 과정에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거 필요하죠.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나 이런 자본이 필요하죠. 자본과 노동을 바탕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산 요소라고 하고요. 생산 요소는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다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기업 또는 기업 전체는 가게에서 노동과 자본을 빌려와가지고 사와서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럼 생산된 상품이 있겠죠. 그 상품을 가게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겠죠. 그게 노동소득과 소득과 자본소득입니다. 돈을 벌어 오는 거죠. 나의 소중한 시간을 기업에 가서 바친 다음에 돈으로 바꿔오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 과정을 맡아는 거 경제 순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장이 언급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재화 시장이 있겠죠. 재화 서비스 시장.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공급하죠? 기업에서 생산한 걸 공급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가게는 어떻죠? 수요합니다. 그 상품과 서비스를 사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이론 처음 출발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또 깊이 있게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시장 이론 하면 이 부분, 수요와 공급. 그래서 나는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가해. 나는 물건을 수요해. 이렇게 잘 이해를 해요. 자,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사고를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죠. 노동 시장 또는 자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게 입장에서, 난 개인 입장에서 이제까지는 상품을 소비했으니까 우리는 수요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기업에게 노동을 공급합니다. 나는 기업에게 자본을 공급해요. 그저 개별적인 어떤 경제 주체로서.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 시장에 가면 그게 반대로 됩니다. 개인들이 노동을 공급하고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들이 수요를 하게 되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이 바뀐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거 하나 그냥 눈여겨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순환 모형입니다. 여기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뭐 이런 글자들이 작은 글자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게가 있죠, 가게. 여기에 기업이 있습니다. 가게와 기업이 서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거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쪽이 재화와 서비스 시장, 상품 시장, 서비스 시장, 여기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제가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재화 서비스 시장의 판매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는 기업이고요. 여기서 수요자 구입자는 가게가 됐죠. 그러면 재화 상품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상품을 사가지고 오죠. 균형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 서비스를 구입해옵니다. 가게는 재화 서비스를 구입해오고요. 재화 서비스 시장, 그런 상품 시장의 기업은 어떻게 하죠?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죠. 판매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입을 얻어갑니다. 그 과정을 거친 게 여기 상품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생산 요소 시장 있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는 누구다? 네, 가게죠, 가게. 가게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노동과 자본을 공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누가 사간다고요? 기업이 사가죠. 노동과 자본을 사갑니다. 수요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 요소를 사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임금의 형식, 노동소득이죠. 노동소득의 형식으로 임금이나 지대나 이윤을 지불하고요. 그게 이제 소득으로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녹색의 화살표는 돈의 흐름이고 화폐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실질적인 생산 요소 또는 상품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직관적인 모형입니다. 직관적인 모형이고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단순한 그러니까 모형이죠. 그러니까 가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부는 없다고 치자. 뭐 정부가 여기에 개입이 된다면 정부는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기 사이에서 각각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고 그 세금을 가게나 기업에게 어떻게 재분배하는 이런 형식을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정부가 속해 있는 그런 경제 순환과 함께 또 다른 국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무역이 발생하는 것까지 조금 더 복잡한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단순하게 이제 민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뺀 민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경제가 흐르고 있는지를 설명한 모형이 경제 순환 모형이고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경제 모형이고 가장 직관적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한 모형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영어로 PPF 또는 PPC라고 합니다. PPC 이게 프로덕션 생산이죠. possibility F는 frontier죠. 아니면 C는 curve입니다. 그러니까 PPF, PPC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산 가능 곡선 아니면 생산 가능 경계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양쪽으로 다 씁니다. 교과서에 따라서 다 쓰고 있고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뭐냐? 한 나라의 경제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곡선입니다. 한 경제의 capacity, 한 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정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컴퓨터랑 자동차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컴퓨터와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까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컴퓨터 생산량, 자동차는 하나도 생산 안 하고 자동차가 0이 생산되고 컴퓨터만 생산하면 3천억대, 뭐 단위는 어쩔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억대는 생략하고 3천까지 생산 가능하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자동차만 생산하면 어떤가? 1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럼 요 생산 가능 곡선 PPF 선상에 F 선상에 이렇게 쭉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경제 능력으로 한국의 아니면 한 국가의 경제 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콤비네이션 조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A점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서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같이 조금씩 생산했을 때 자동차 600대와 컴퓨터 220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경계, 파란 선으로 보이는 이 경계가 우리 경제의 어떤 커패시티, 능력, 이거를 가능성, 이걸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상, 요 파란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점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이제 B를 비교해 보자면 컴퓨터 2000대와 자동차 700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봐야 될 거, 이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A에서 B로 움직였다. 그럼 여기서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 그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XY 조합으로 보면 자동차 600대와 A점은 A는 600, 2200이었죠. 2200이었고 B는 700, 2000이죠. 자, 이 점들이 뭘 시사하느냐? A에서 B점으로 이렇게 움직여 갔다. 그러면 A에서 B에서 우리가 얻은 건 뭐죠? 100대의 추가적인 자동차를 얻었습니다. 이게 플러스 됐죠. 그렇다면 이때 200대의 컴퓨터는 감소됐죠. 자, 자동차를 100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치는 200대의 컴퓨터였습니다. 200대의 컴퓨터를 포기해야지만이 1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죠. 이걸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또는 영어로는 trade-offs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자동차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생산을 줄여야 된다. 그 모습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기울기 자체가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 배우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점점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려면은 우리의 기회비용, 포기해야 될 컴퓨터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초기에는 얼마 생산 안 해도 되지만, 그 생산을 포기 안 해도 되지만, 더 많은 자동차만을 특화해가지고 자동차만을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컴퓨터의 수가 점점 커진다.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산 가능 곡선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또는 Curve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 경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제 자체의 가능성,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생산 가능 곡선이고 아주 간단한 그래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A, B점, F점 뭐 이런 거 살펴봤죠. 근데 이제 D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라는 점이 안쪽에 있죠. 자, 이게 어떤 점인가요? 생산 가능 곡선, 프론티어, 파란색의 프론티어, 그 영역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 D점에서 A점으로 옮겨가는 경우를 생각하든지 D점에서 A점으로 옮겨가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D점이 300, 1000이죠. 자동차를 뭐 300 더 만들든지 자동차를 400 더 만들든지 A랑 B랑 비교해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비용 없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D점은 어떤 점인가요? 비효율적인 생산점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 파란색 아주 경계 부분에 놓여 있는 점들에 대한 비교는 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 점들, 마지막에 있는 점들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항상 어떻게 점들이 옮겨갈 때, 선상으로 점들이 옮겨갈 때 항상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가 발생을 하게 되지만 D점에서 A, B로 옮겨갈 때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품들을 동시에 증가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점은 비효율적인 점이다. F랑 A랑 B점은 효율적인 점이다. 여기 E점도 하나 더 있네요. 요 네 점들은 프론티어 상에 그 경계 상에 있는 점들은 효율적인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C점은 어떤가요? C점.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에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에 있어요. 이 바깥쪽에 있는 점은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점이죠.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점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경제 능력이 발전을 하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자동차와 컴퓨터 생산하는데 훨씬 더 적은 자원이 들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을 맞닥뜨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겁니다. 기술 수준이 발전해서 경제가 성장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경제 발전에서 오는 것이죠. 이 모양이 꼭 이렇게 평행해서 옮겨질 필요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옮겨질 수 있겠죠. 컴퓨터 생산만, 그러니까 컴퓨터 칩이, 좋은 칩이 발견돼가지고 훨씬 더 싼 가격에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컴퓨터 그 파워가 더 좋은 게 개발됐다. 또는 컴퓨터 칩 생산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개발돼가지고 더 싼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랬을 때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겠죠. 부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경우는 컴퓨터 쪽에 더 치우친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만의 어떤 발전이 있었을 때, 기술 발전이 있어. 컴퓨터 생산에만 기술 발전이 있었을 때 자동차 총 생산량은 변하지 않지만 모양들이 다 정확하게 평행이동 바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경제 모형,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단순한 경제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순환 모형이었고요, 경제 순환 모형. 그 다음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학을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경제학을 하는지,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전된 이제 경제적인 모형, 그다음 좀 더 복잡한 모형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